네, 반갑습니다. 조경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좋은 날씨에 산책하는 대신에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북에서 온 이야기, 우리가 함께 심는 평화인데요.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북에서 온 이야기,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북한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라는 키워드. 어쨌든 이 자리를 만든 이유, 또 목적, 이것도 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까, 그런 시작을 위해서 한 건데요. 저는 오늘 리얼리티와 유니티라는, 뒤에서 책을 받으셨겠지만 그 책을 써서 지금 작가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제 소개를 좀 그래도 충분히 드려야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 북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경흥군, 한국에는 아오지 탄광으로 더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아오지에서 왔습니다. 아오지라는 곳은 정식 지명이 아닙니다.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고요. 정식 지명은 함경북도 경흥군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은덕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2000년에 처음 탈북을 했습니다. 2000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학생이었으니까 소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2년 만에 수업 시간에 제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이 됐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북송이 돼서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살고 다시 북송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2년 정도 살다가 2004년 여름쯤에 한국에 먼저 와 사시던 어머니가 브로커를 사서 브로커를 이제 보낸 거죠. 북한에서 아오지까지 브로커를 보내서 브로커를 만나서 제가 다행히 이제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서 2004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빨간 하트를 넣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아오지고요. 여기가 중국, 여기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의 국경이 겹치는 곳이었는데요. 저는 북에 있을 때 산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땔감도 구해야 되지, 봄, 여름, 가을 동안에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나물을 많이 캐러 다녔습니다. 뭐 버섯, 뭐 나물 등등. 그래서 산이라면 굉장히 빠삭하게 이제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다 까먹었습니다. 지나가다 그 풀 이런 거 봐도 다 이름을 알았었는데, 지금은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산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세 나라가 접하는 국경 두만강이다 보니까 건너편에 중국이 보이고요, 러시아도 보이고, 또 러시아에서 기차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교두가 있습니다. 철길. 그 기차가 다니는 것도 보이고, 보면서 되게 상상력은 없었죠. 대신에, 왜냐면 다른 세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 기차 타고 저 건너편에 가면 어떨까, 이런 상상만 어릴 적에 했는데, 중국에서 2년 살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장소에 가서 그 기차들을 다시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더 확장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 내가 저 땅에서 살았는데, 자유도 있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이런 곳에 살았는데, 지금은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저 기차를 바라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웠습니다. 이게 뭐가 제일 괴로웠냐면요, 다시 이제 잠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중국으로 탈북을 하기 전까지는 뭐 다 너나 나나 다 어렵게 사니까 그 비차일반이죠. 그래서 크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이 정도였는데, 중국에서 2년 살고 다시 잡혔다가 북한에 들어가서 다시 그 원래 처지로 돌아가니까 이게 제가 비교급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곳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엄청나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통인 줄을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 처음 경험했죠.
몰랐으면 제가 쟤도 힘들고 옆집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중국은 당시에는 천국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예.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전에는 항상 저는 이제 상상의 세계를 이제 접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서버에 접속을 하잖아요. 접속을 하면 이제 오픈필드가 다 펼쳐지면서 게임을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거죠. 눈을 감고 나는 지금부터 이제 다시 중국이야 하면서 이제 제가 마치 뭐 부자가 된 것 마냥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막 플레이하다가 그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죠. 그래야만 잠이 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워낙 현실이 피터지게 강박하니까 제가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으면은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항상 미련, 항상 이런 동경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브로커가 와서 제게 이제 희망이 찾아온 거죠. 드디어 내가 이곳을 탈출할 수 있겠구나. 예. 감사하게도 3개월에 걸쳐서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오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탈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쉽게 오기도 합니다.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소수이고요. 저는 베트남에서 또 잡힐 뻔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잡혔습니다. 이게 브로커가 지역마다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의 브로커가 있고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의 브로커가 있어서 브로커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데 캄보디아에 있을 때의 브로커는 한국인 기업가였습니다. 유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트남에서 저희가 막 잡힐 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연기가 됐죠. 일정보다 더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곧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 브로커가 돈을 더 달라. 예, 저희 어머니에게 돈을 더 달라. 그래서 1만 불을 더 달라라고 하셨대요. 제가 나중에 한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머니에게. 근데 1만 불이면 한 1,300만 원 정도 아마 될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근데 저희 어머니가 2002년 말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온 지 한 1년 한 6개월 만에 브로커를 사서 저를 구하려고 보낸 거기 때문에 돈이 없거든요. 이미 저를 위해서 또 저와 함께 가는 일행을 위해서 그 비용 둘 다 비용을 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1만 불을 더 내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캄보디아 그 유사장 브로커가 저희를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넘겨버린 거예요. 캄보디아는 북한하고 꽤 친하거든요. 그래서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때 잡혔다가 이제 끝났구나라는 절망감에 있다가 감사하게도 제가 18일 만에 구출이 됐습니다. 제 책에 이 리얼리티와 유니티 책에는 이 내용은 없는데 제 앞전 책인 이제 아오지까지라는 제 에세이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감옥에 제가 잡혔을 때 바로 제가 숨겨뒀던 돈을 가지고 그 간수라고 하죠. 교도관에게 주면서 전화 한 통화만 하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돈이면 사실 다 되잖아요. 예, 그 교도관이 제가 100불을 줬거든요. 1분 통화에 100불이면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예. 그래서 1분 통화를 하면서 그때 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죠. 1분 안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죠. 예, 북한 대사관에서는 3일 뒤에 오겠다고 했는데 3일째를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4일, 5일, 6일, 7일, 8일, 18일 만에 아침 새벽에 사람이 왔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죠. 이제 드디어 왔구나 해서 내려갔는데 그분이 한국 대사관 직원 또는 국정원 직원이었을 겁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희를 바로 데리고 호텔로 갔다가 당일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바로 오게 됐습니다. 18일 만에. 잘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예요. 북한 대사관에서는 왜 안 왔을까? 라는 것.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기적이거나 아니면은 첩보 작전에서 한국이 이겼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한국에 무사히 이제 왔고요. 와서 여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제가 산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딱 정확히 20년이 됐는데요. 저를 수식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타인들이 붙인 거죠. 또 제 직책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뭐 작가, 정치인, 칼럼니스트, 뭐 비서관 등등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좀 최근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받으셨을 저 리얼리터니티 세 번째 책이 이제 작년 말에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아오지까지라는 책이 제 에세이 책인데, 저기에 저의 탈북하는 과정, 경험들, 그리고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부딪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서 저에 대한 이해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작가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건국대학교 통일문학과에서 통일인문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제 주 관심 분야는 제도정치 쪽인데, 더 나아가서 이 분단 문제, 분단 해체, 그다음에 탈이념, 뭐 탈식민주의, 이런 것들이 저희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저 일을 좀 했는데요. 사실 한국에 와서 저에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거든요. 예.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또 꿈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꿈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물론 북한에 있을 때 저도 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런, 다들 그러잖아요.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뭐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뭐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있었는데, 이 북한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다르죠. 북한이라는 사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꿈이 사라지는 사회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꿈이 막 이렇게 많았다가 중학생이 되면 이제 사라지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 사라지고, 군대 가면 이제 꿈 자체가 이제 완전 없어지는 거죠. 꿈을 실현할 수 없는 곳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새롭게 꿈을 가졌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든 그래도 통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 근데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 이렇게 뭐 주변에 이야기도 듣고 조언도 듣고 그러다가 정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통일을 하려면, 또는 관계를 좀 더 개선하려면 정치인들이 이 정치라는 수단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래도 빠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해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다행히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비서관 일을 하고, 또 국회 사무총장 비서로 일을 하면서 여의도 정치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한계도 많이 봤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게 쉽게 오지 않겠구나라는 이제 결론에 이제 다다랐는데요. 통일이라는 이 주제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예, 먹고 사는 게 일단은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하게 됐죠. 일종의 현실과 이상과의 타협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은 참 멀었다. 예, 통일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일도 좀 하면서 정치는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잘하는 게 그게 많지 않다 보니까 글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럼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단, 통일, 이런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할까 했을 때, 글이 그래도 제일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효과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록은 이제 남아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저의 생각과 고민들을 많이 기록해서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싶어서 칼럼니스트로 또 활동하면서 다양한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분단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은 라디오를 좀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정보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 정보 유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라디오 일주일에 하나, 두 꼭지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북한 주민들이 보내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 영화,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아니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무기들을 많이 보냈는데 아니 불발탄이 많이 발생한다는 보도를 봤다. 아니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게 뭐 말이 되느냐. 그렇죠? 예. 이게 조선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예. 그런 뉴스를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들여보냈는데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대체 팩트가 뭐냐? 예. 이런 것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한다는데 뭐 미국에서 자꾸 우리만 핵무기 실험을 반대하는데 아니 자기들도 핵무기 있으면서 왜 우리는 반대하는 거냐라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이렇게 질문들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 외에도 탈북한 사람이 막 여행 다니는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남조선 가면은 막 그렇게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보내와요.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거고 그리고 많이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매주 이렇게 정보들을 보내고 있고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일상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또 하고 있고 저 라디오는 북한 주민 대상이라면 유튜브는 이제 남한 주민 대상으로 남한 한 20년 정도 살아보니까 한국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저는 이제 무지란 단어를 이제 좀 뭐 과감하게 쓸 때가 많은데 굉장히 모르더라고요. 예,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하겠다. 예, 사실 오늘의 이런 북토크나 세미나도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남한 사람만 모릅니까? 세계 사람들은 사실 더 모릅니다. 맨날 북한이 미사일 쏘지, 핵실험 쏘지 이런 거는 다 아는데 실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들의 일상은 무엇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TV, 아리랑 라디오에서 라디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보 공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주된 고민은 통일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통일이냐가 이제 제 고민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통일에는 개인들의 서사, 우리 개인들이 하나하나가 다 존중받을 수 있는가? 만약 그런 통일이 있다면 어떤 통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이 이제 리얼리티와 유니티인데 번역을 하면 이제 현실과 통일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과 통일이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지금 남북관계가 좀 적대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점점 통일에 대한 이 공감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30% 이하로 떨어져 있죠. 남북관계가 좋으면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이 공감대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에 대한 이 공감대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남북관계 즉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괴리가 너무 크다. 간극. 예. 그래서 제 책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었고요. 이제 나중에 좀 읽으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청년들, 북에서 온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정착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으면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들이 부딪히는 한계가 또 무엇인지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쨌든 이런 청년들과 남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사회 통합이 돼서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통일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체성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정체성에 갇힌 사람들. 저는 이게 탈북이라는 건 사실은 탈북한 사람들 집단을 규정하는 이제 용어입니다. 탈북자, 탈북민, 탈북민 사회. 그렇죠? 근데 이 탈북이라는 이름으로, 즉 집단의 이름으로 규정되어 버리니까 북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버리는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탈북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계속 북에서 왔다는 그 출신 성분,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계속 탈북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집단의 정체성으로 갇혀버리는 거죠. 북에서 온 건 맞습니다. 저는 지금 북에서
14년을 살았거든요. 중국에서 2년을 살았고 한국에서 지금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다북자인 거죠. 일반 한국 사람들에게는. 20년이나 한국에서 더 살았고 북한에서는 14년. 근데 그것도 철없는 어릴 적을 빼면은 사회생활로 한 거는 사실은 뭐 한 4, 5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몸에는 이 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밥, 그 피들이 더 많이 흐르는데 저는 여전히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냥 탈북민 조경일 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으로 계속 규정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한 사람이 존재하기에는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34,000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 정체성을 벗어던지기 위한 투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용어에 대한 투쟁입니다. 왜냐하면 탈북이라는 게 이름이 좀 왠지 거칠잖아요. 탈북자. 이름이 거칠잖아요. 듣기도 좀 거북하고. 네. 그래서 어떤 요구가 있느냐. 북향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자라는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실향민이 있잖아요. 실향민들은 북한이 고향인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왜냐면 지금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도 거기는 고향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향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실향민이 있죠. 근데 북향민은 북에 고향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저는 지금 북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친척들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고 즉 제가 지금 당장 돌아가도 제 고향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북에서 온 사람들 그냥 단순히 북한을 그냥 떠나온 또는 도망쳐온 탈북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을 의미하는 북향민이라는 말이 어떨까? 즉 단절이 아닌 연결이다라는 의미죠.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탈북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사유하느냐에 따라 이 존재가 사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이 개념, 우리가 탈북이라는 걸 사유할 때 어쨌든 탈북이라는 단어, 즉 개념이 있는 거고 즉 이 개념이라는 게 사실 단어이잖아요. 단어는 결국 이제 호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로 호칭하느냐 북향민으로 호칭하느냐는 우리가 이 문제,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당사자들에게는 정체성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저는 고집을 아주 하고 또 가능한 쓸 수 있으면 그런 용어를 좀 쓰고자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용어 하나 바꾼다고 뭐가 바뀌냐, 정책이 바뀌지 않고 문화가 바뀌지 않는데 뭐 그렇게,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노력을 해보자 라는 거죠. 북한에서 온 많은 사람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북한에서 왔으면 여전히 북한 사람인가? 한국에서 정착했으면 이제 대한민국 여권으로 주민등록증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이제 남한 사람인가? 어느 쪽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고민이거든요.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인가? 뭐 이런 가령 우스갯소리로 남한과 북한이 축구를 하면은 너는 어느 쪽 응원할 거야? 물론 농담으로 하겠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고민이 되겠죠. 예. 저는 그래서 전반전은 남한, 후반전은 뭐 북한 이렇게 뭐 그냥 애써 그냥 외면하려고 이런 질문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또 중요한가?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저는 이제 14년이라는 이제 정체성이 이 안에 있는 거고 20년이라는 남한 정체성이 있는데 둘 다 저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겨도 사람들은 저를 이제 남한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왜냐면 북한 출신이니까. 또 제가 아무리 우겨도 북한으로 돌아가도 저 북한 사람은 아닌 거죠. 왜냐면 저 남한에서 이미 더 많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다중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남쪽도 경험하고 북쪽도 경험하고 그래서 다중 정체성, 유연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북에 여전히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뭐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고향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리움, 가족, 그 다음에 탈출했다는 그런 어떤 의식, 그 다음에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 증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고통들, 하지만 어쨌든 다시 회복해야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고, 또 한국에 살면서도 여전히 탈북자, 낯선 곳이고, 왠지 나는 이방인인 것 같고, 소수자이고, 거울 효과가 발생하죠. 즉,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북한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북한이라는 체제가 다시 탈북민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발생하게 되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왠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지고, 예. 너희 나라는 왜 저러냐? 이런 식의. 예.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복합적인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서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이 정체성은 소비가 되는 거죠. 예. 북한 출신이라는 하나의 상징 자본으로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양날의 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령 뭐 미디어에서 이렇게 작동하기도 하고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제외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디어는 아무래도 공영방송이 아니고 EBS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즉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예능화할 수밖에 없죠. 소비자 또 시청자의 걸 높이려면은 좀 더 이제 자극적이고 왜곡되는 것도 좀 가상에서 넣기도 등등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미디어가 많이 왜곡시키고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을 할 때 증언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또는 보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또 그걸 또 남한 사람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경험은 오로지 북에서 온 사람들만 갖고 있는 고유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일반화되는 거죠. 가령 아오지 청년 조경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외에 다른 북한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으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저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북한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쉽게 일반화되고 이건 더 나아가서 이제 확증 편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과 존재 규정의 문제는 중요하다. 정말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럼 누구인가? 나는 그냥 남한 사람인가? 나는 그냥 북한 사람인가? 나는 북한에서 왔지만 나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등등 이런 고민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게 없다면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죠. 예. 이 분단이 만들어내는 이 갈등, 이중적인 시선. 가령 사람을 만났는데 북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은 북에서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나도 모르고 있던 어떤 경계가 이제 발동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이런 것들 어떻게 발동하느냐?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브루디에라는 학자가 제안한 개념인데 이 아비투스가 쉽게 말하면 제2의 본성입니다. 제2의 본성. 근데 제2의 본성은 뭐냐? 교육을 통해서 교육화된다는 거죠. 즉, 근데 무의식적으로 교육화되는 겁니다. 예, 복잡한 교육, 즉 우리가 방공 교육도 있고 어떤 교육도 있고 어떤 교육도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 교육된 것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가령 빨갱이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왠지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 이런 것들. 이건 우리가 내가 나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 혐오할 거야 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분단의 아비투스라고 하는 건데, 즉 이 분단 체제, 이 갈등 체제가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완전히 구조화돼 버리는 겁니다. 구조화돼 버리고 우리가 다시 재구조화하는 거죠. 스스로가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다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책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에이 쟤 종북이야, 에이 쟤 빨갱이야, 쟤 친일이야 라고 하는 게 내가 구조화하는데 동원되는 거거든요. 즉 나는 스스로 재구조화하고 있는 거죠. 즉 나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겁니다. 분단체제의 피해자인데 동시에 나는 재구조화를 통해서 나는 가해자로 이제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즉 끊임없이 타자를 생산하는 분단. 넌 나와 달라 라는 거죠.
가령 이런 거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어떤 댓글 중에 하나가 조경일 저 친구 비전향 탈북자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전향 장기수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비전향 탈북자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이런 거죠. 조경일 저 친구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일을 했으니까 제 좌파야. 제 전향하지 않았어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상적 전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예. 이 사상적 전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폭력이거든요. 민주주의에 정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하지만 어쨌든 북한에서 온 사람들과 사회 통합을 했는데 아니죠.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가 이제 사실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책도 쓴 거고요. 왜냐면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어떤 고민들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좀 쭉 풀어놓고 한번 보자라는 거죠. 북한 때를 벗으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비슷한 말들도 많이 하죠. 북한에서 왔으면 이제 북한 다 버리고 이제 남한 사람처럼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종의 조언이기도 하고 응원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예, 북한 때를 벗으라. 예, 북한스럽게 살지 말라 이런 거죠. 북한 때를 벗으라. 이게 최유한의 장편소설 새벽의 그림자에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분 자체가 두려움의 이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서울 사람보다 표준 한국어를 잘 쓰는 탈북자도 많다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즉 탈북자라는 출신을 알게 되는 순간 쏟아지는 호기심, 경계와 동정을 호의로 포장한 눈빛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책 속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옆에 보면 볼펜을 이에 물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언어 연습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발음 교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뭐 그러지 않아서 좀 아직 말투가 여전히 지금 북한 말인지 서울 말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북에서 온 청년들은 거의 다수는 서울말 쓰기 위해서 저렇게 실제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즉 내가 서울말을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 즉 내가 북한말을 얼마나 버리느냐가 나의 생존의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죠. 가령 이력서에 막 북한이라는 사실을 다 지웠다 칩시다. 서류 통과는 됐다고 치죠. 근데 면접장에 갔어요. 면접장에 갔는데 북한 말투가 나와요. 그럼 면접관이 뭐라고 하겠죠?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는 북한이란 말 최대한 안 써서 피했는데 고향이 물어볼 때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사람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포예요. 강원도 출신이에요. 조선족이에요. 이런 식.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제가 국회 보좌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력서를 한 20개, 30개 넣었어요. 다 탈락하죠. 1차 서류 통과가 안 됩니다. 저는 좀 그래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그 소망 같은 게 있어서 저는 북한에서 왔고요. 통일을 위해서 살고 싶고 기여하고 싶고 정치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력서에 다 자기소개서 다 기록해서 제출을 했는데 20, 30개 돼도 연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웠습니다. 다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그랬더니 서류 통과율이 30에서 40%로 이제 0에서 30에서 40% 훅 올라가는 거예요. 1차 서류 통과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커리어나 실력에서 별로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출신이 나의 취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취업은 꼭 생존의 문제거든요. 돈 벌어야 되니까. 면접장에 가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문제들이 북한 이탈 주민 청년들의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탈북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너 간첩이 아니냐? 너 간첩이 아니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 간첩이 아니냐? 또 어떤 말을 하느냐? 탈북한 게 자랑이냐? 그냥 한국 사람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 총 쏘는 거밖에 모르잖아. 아니면 너희 삽질밖에 모르잖아.
예, 북한 사회를 저발전된 국가 또는 미개한 곳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에이, 북한놈. 저기 실제 이건 고백이에요. 저기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갔는데 막 말투가 이러니까 저 북한놈 맞네. 예, 이렇게. 너 삽질 잘하지? 너 삽질해. 예, 이런 식으로. 예. 세금 도둑. 너희는 한국에 와서 세금만 축 내잖아.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얘기. 불편한 돌덩어리들. 또 얹혀 사는 너희가 너무 싫다. 예. 고향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그냥 강원도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할게요. 네. 또 이렇다 보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바라보는 한 20% 정도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 능력에 대한 편견이 많다는 거죠. 즉 북한에서 왔다라는 그 출신을 지우면 능력과 자질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출신이 사실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뭐 실수를 해도 역시 북한에서 와서 그래. 저 북한 친구야. 이 정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비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부정적 인식. 뭐 이거는 뭐 오래된 이야기니까. 예. 그리고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75%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것들. 가령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저 북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몰랐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한국 사람 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저는 20년 동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 같아요 라고 하니까 나 이 외국인인가? 네.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 같아요 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죠? 샘 오칠이나 샘 해밍턴 같은 우리가 일종의 대한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한국말 아주 잘하는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 사람 같아요 이렇게.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듣는 말이 이거죠. 그게 뭐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결코 라는 생각을 주게 되는 거죠. 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하면 그 불똥이 북에서 온 사람들에게 튑니다. 심리적으로까지 튀는 거죠. 예. 공직에는 보내지 않는 것들, 단순히 실력과 능력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말이 통하는 외국인이구나. 예, 말이 통하는 외국인. 그래서 이 탈북이라는 거는 평생 붙는 꼬리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게 바로 존재, 즉 검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검증이 필요한 존재, 즉 사상적 전향에 대한 여부인 거죠. 차별받는다 응답이 5%,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15% 넘고 북한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 엉큼하다, 국가 속이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동서독이 사실은 이 갈등을 겪었어요. 오씨, 배씨 하면서. 그쵸?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에게 저 게으른 동독인들. 그 다음에 또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에게 저 얍삽바른 자본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남북한 주민들 간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쨌든 사회 통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 통합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나의 정체성을 지워야 한다면, 즉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숨기고 지우고 한국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내가 사회 통합이 될 수가 있다면 이걸 과연 우리가 진짜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뒤에 신효수 박사님 좀 더 잘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동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분리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변화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북한 이탈 주민과의 이 사회 통합을 봤을 때 동화의 모든 정책이 초점 맞춰져 있는 거죠. 동화. 한국 사람처럼 살고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한국의 룰에 따르고 북한에서 왔던 것들은 다 버리고 틀렸고 그건 너무 무식한 거고 등등 이런 식의. 예. 그러니까 북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전체주의 이런 건 버려야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살았던 그 시간, 기억, 경험, 그들의 고유의 역사까지도 다 부정해야 하는, 그래야만 사회 통합이 잘 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걸 과연 우리가 진짜 사회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체성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즉 한국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한국화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통합을 넘어서 통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어떤 통일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합니다. 왜냐면 통일은 다 동의를 하잖아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어떤 통일이냐라는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제 최유진 대위가 조선인 출신인데 이제 미국인이 돼서 미군 대위죠.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6화에서 이 최유진 대위가 그 고해신 그 김태리죠. 고해신 그 독립운동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해신이 답변 못해요. 우리가 구하려는 조선은 어떤 나라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지식인들이 이런 고민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 독립이 중요했지, 독립된 조선이 어떤 조선인지는 두 번째 문제였거든요. 일단 독립만 되면 됐거든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거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은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려는 통일된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인가? 예. 한국으로 완전히 흡수된 통일인가? 아니면 뭐 또 다른 통일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즉 독립된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못합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독립만 중요했지. 예.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최유진 대위는 조선의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예. 조선이 어떤 나라죠? 신분과 계급이 있고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고 평민이 있고, 예. 이런 조선은 아주 나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최유진 대위에게는 만약에 독립된 조선에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백정이 있고 평민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귀족이 있다면 백정 출신 최유진 대위에게 그 독립된 조선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예. 그냥 다시금 백정이 되는 거니까. 예. 통일된 우리나라에는 그럼 누가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제가 아까 쭉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또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신의 존재 그대로 통일된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민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통일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존재를 인정받는 것, 네. 존재의 정당성, 즉 내가 더 이상 탈북자니 북향민이니 뭐니 정체성으로 내 이름이 수식되지 않는 것, 그렇죠? 네. 그냥 조경일. 우리가
보통 사람을 수식을 할 때는 보통 그 사람의 직업, 능력, 기술 이런 걸로 수식하잖아요. 예를 들어 변호사 조경일, 뭐 교수 조경일, 뭐 아티스트 조경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정체성, 고향, 출신을 가지고 호명하지 않아요. 예. 근데 북에서 온 사람들은 정체성이 이름 앞에 항상 붙습니다. 탈북민 조경일, 북향민 조경일, 누구 조경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일된 나라는 적어도 이게 없어야겠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요. 이게 인정투쟁은 악셀 호네트라는 철학자가, 사회학자가 제안한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모두 인정투쟁을 합니다. 예. 뭐 학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기술도 따야 되고, 작중도 따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모두 우리가 다 사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남보다 좀 더 나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 인정투쟁을 하거든요. 북한에 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인정투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인정투쟁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안 되죠. 왜냐면 홉스의 표현대로 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거니까 다 투쟁하는 거죠. 근데 북에서 온 사람들은 뭐 하나 더 하느냐? 신뢰투쟁. 예. 신뢰투쟁이라는 개념은 없는 개념인데 제가 이제 인정투쟁에 빗대어 만든 겁니다. 이 신뢰투쟁이 뭐냐?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이게 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뭐 학력이 부족해서 제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거는 그건 진짜 그 능력의 문제 또는 사회 구조의 문제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그렇거든요. 예. 근데 북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 간첩이 아니야? 너 빨갱이 아니야? 너 종북 아니야? 너 사상 전향했어? 라는 끊임없는 검증을 계속 받아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에서 온 사람들은 이 신뢰투쟁이라는 걸 합니다. 즉 나는 북한에서 왔고 북한에서 왔지만 저 빨갱이 아니에요. 간첩 아니에요. 저 믿어도 돼요. 나 당신이랑 친구할 수 있어요. 저 이 회사에 취업해도 보안에 걱정 없어요. 저 괜찮아요. 라는 신뢰를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정투쟁과 더불어 신뢰투쟁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북에서 온 사람들의 하나의 고민이다. 하나의 고민은 아니죠. 절대적인 고민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사실 한국 사람들의 잘못만은 아니죠. 이 체제의 문제,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북한에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진짜 그들의 삶을 소개하고 알면서 통합이 되면서 이 분단으로 경직된 사회를 어떻게든 균열을 내는 작업들을 해야겠다. 평화적으로 해야겠죠. 예, 저는 그래서 평화를 좀 이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일단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도 사실은 제 고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북에서 온 사람들은 경험이 달라요. 예. 그리고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퍼즐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퍼즐 조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북한을 바라볼 때 제 이야기는 함경북도 경흥군에서 온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절대 북한이라는 전체를 대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이 각각 지역의 다른 경험들을 다 모아서 즉 퍼즐을 하나로 맞췄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북한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북한을 바라보면 이제 왜곡이 발생하고 과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도 저의 단순한 경험, 제 개인적 경험, 거기에 저희 고민들이니까 이제 북한 사회를 이해하실 때, 평화 통일을 이해하실 때 참고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강의를 일단 여기로 마치고 질의응답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요. 네. 저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일단은. 네. 알려주고 싶었어요. 북에서 온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가 발생하는 오해, 편견들이 많은 것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다시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많은 뭐 오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문제들이 많이 이제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좀 청년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왜냐면 북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34,000명이 좀 넘는데 이 세대 간의 젊은 세대, 청년 세대와 이 장년 세대 간에 사실은 저는 단절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 단절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그래도 이 분단 문제, 나중에 통일까지를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어쨌든 이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즉 한국에 와서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또래와 함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단지 이들이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이 겪게 되는 고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한국에 왔으니까 당연히 한국의 문화에 한국의 사회 제도에 맞게 살아가는 건 당연하고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예. 특히 청년들은 뭐 한국에 온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막 뭐 서울말 막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은 특히. 예,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그냥 살아가는 거는 사실 문제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 뭐 취업해서 그냥 뭐 돈 벌고 뭐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호명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호명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거기에서 항상 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용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용당하기도 하고 하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게 사실 34,000명이면 소수자 집단 중에서도 굉장히 작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조선족들이 한 80만 정도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합하면 한국 사회 지금 한 200만이 좀 넘습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맞거든요. 그 다문화 사회가 맞고 다문화 집단들 중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투표권으로 봐도 유권자로서 봐도 굉장히 소수고요. 0.006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북한 이탈주민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그 규모로 보면 이런 굉장히 마이너리티한 이 소수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 사회의 담론에서 정치 담론에서 이 거의 1위의 쟁점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거 당연히 이제 분단 때문에 북한이라는 게 아직 저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탈북이라는 존재들이 한국 사회 특히 정치 담론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 이들의 정체성이 어떻게든 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담론체계에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정체성의 문제, 그때 호명에 대한 문제를 좀 바라보는 거고요. 이중적 시선. 사실은 제도적인 차별 같은 건 없거든요. 없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라든가 뭐 복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 모두 마음 안에 이 장벽이 있는 거죠. 경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애써 없다고 생각을 하죠. 예.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순간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발동되기 때문에 발동되고 그게 표출되면은 이런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간첩이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는 농담이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농담이 안 되죠. 왜냐면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저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면은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난 2022년 1월 1일 날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30대 젊은 북한 이탈주민 청년이 자기가 1년 전에 넘어왔던 철창을 그대로 넘어갔어요. 월북했어요. 다시. 그랬더니 간첩이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쟤는 분명 간첩이었을 거다. 하지만 간첩이 아니죠. 자기 넘어온 꼴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예. 넘어간 이유도 외로워서. 예. 청진에서 살 때는 나름대로 어렵게는 살았지만 먹는 건 어렵지만 아무도 나를
나를 낮은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근데 한국에 왔더니 북한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재로서 가치가 좀 더 낮아지니까 그게 이제 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진짜 우리가 더 나아간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호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을 수 있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고향이 어디냐, 왜 왔냐, 어떻게 왔냐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 저는 기다려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알아야 할 수도 있고 알아야만 또 다음 절차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좀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자 할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워낙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일부러 막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수없이 똑같은 질문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대학교에 처음으로 입학을 했을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를 밝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대학교 때 새내기 OT 갔다가 OT 하고 나서 첫 모임 때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실 북에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저는 다음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 뭐 언제 왔어? 이 정도?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밥 먹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반응해주지 않는 것. 예. 왜냐면 그냥 경험만 좀 다른 거거든요. 고향만 좀 다른 거고. 우리가 서울 사람이 저기 그 땅끝마을 해남 출신 만났을 때, 야, 해남 어때? 해남 출신이야? 해남은 뭐 먹고 사니?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출신만 다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러다가 자연스러워지면은 그때 그냥 이렇게 툭툭 이렇게 주고받는 말로 나오면은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다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다 잘 정착해서 살아가더라고요. 아주 잘 살아갑니다. 예. 근데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경제적 자립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넘버원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경제적 자립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리얼리티와 유니티 사이에 제가 서 있는 거죠. 리얼리티를 선택해야 되느냐, 유니티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 현실과 이 이상 사이 괴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넘버원, 즉 리얼리티.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더 관심을 못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북에서 온 청년들이 자기 출신을 숨기고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그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스스로들이. 예. 근데 그게 하나의 사회에서 구조화됐고 그들이 밝히는 것을 꺼려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굳이 내가 밝혀서 뭐 괜히 뭐 어색해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거든요. 공감을 해요. 근데 그게 한국 사회가 다름에 대한 이 포용성이 거의 제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다문화 사회인데 한국 사회는 다름에 대한 이 포용이 너무 제로, 제도적으로도 제로인데 문화적으로도 너무 제로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조금 한국 사회의 문화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거는 북에서 온 사람들은 최대한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열심히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한국 사회가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 즉 다문화 사회로, 포용의 사회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즉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좀 하고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문제, 즉 우리가 이제 다당제가 돼가지고 좀 더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을 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온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출신 성분이 장벽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되지 않을까. 발상의 전환, 또 생각의 전환인데 저는 이 창조성이 이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한국 사회 문화가 좀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거기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